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한 나라가 100년 넘게 외쳤습니다. 왜냐고요? 진실이며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나라의 진실에 대한 주장을 전 세계는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외면했습니다. 감정적인 주장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110년 전 일본이 감춰놓은 문서가 있다는 걸. 1877년 메이지 10년 일본 최고기관 태정관. 우대신 좌대신 대보. 권력자 전원이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울릉도와 또 하나의 섬,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일본 스스로 두 섬을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왜입니까? 한 나라가 옳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1987년 도쿄, 미국인 전문가 리처드 블레이크가 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당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세계가 외면했던 그 나라. 100년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나라. 이제 역사가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옳았다고. 블레이크 박사, 당장 멈추십시오.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달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한 줄을 읽어버렸습니다. 1987년 도쿄, 110년간 감춰진 봉투 속. 붉은 먹물로 적힌 메이지 태정관 지령.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누군가 문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입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출신으로 국제안보와 동북아 영토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석가죠.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실에서 12년간 일했고 나토 영토 분쟁 워킹그룹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국제문서 검증이었습니다. 위조된 문서와 진짜 문서를 구별하는 일. 한 문장의 필체, 도장 하나의 각도, 종이의 변색 정도까지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 제가 1987년 봄 도쿄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외교문서 분류 작업에 참여하는 것. 일본 측에서 국제 전문가 몇 명을 초청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도쿄 공문서관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1층 열람실을 지나 지하로 내려갔죠.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낀 상자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학자 5명이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를 본 그들은 짧게 고개를 숙였죠. 블레이크 박사님, 이쪽입니다. 한 학자가 저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3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메이지 연도가 적혀 있었죠. 10년, 12년, 15년. 저는 가장 왼쪽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상자 안엔 묶음으로 정리된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행정 문서였죠. 세금 관련, 토지 관련, 관리 임명 관련. 하나씩 펼쳐보며 분류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봉투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른 봉투들과 달리 봉인이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보관했던 것처럼. 봉투 겉면엔 메이지 10년 3월 29일이라는 날짜만 적혀 있었죠.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박사님, 그 봉투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일본 학자 한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이 봉투 열어봐도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2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검은 먹물로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내무성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두 번째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붉은 글씨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공문서에서 붉은 먹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의 결정, 되돌릴 수 없는 명령. 그런 문서에만 사용됐죠. 저는 문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정관 지령.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태정관. 메이지 초기 최고 통치기관.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관장했던 절대 권력기관이 아닙니까?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울릉도 외 1도에 대하여 외 1도. 울릉도 외에 하나의 섬이 더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이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 당장 멈추십시오. 뒤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학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문장을 읽어버렸으니까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그 한 줄이 제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방.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표현 아닙니까? 일본 최고기관이 공식적으로 어떤 섬을 자기 땅이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까? 그 학자는 제 손에서 문서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문서는 아직 분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테이블을 둘러싼 5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지령이 가리키는 흔칠 섬이 어딥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학자가 문서를 봉투에 다시 넣더니 상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할 것처럼. 그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붉은 글씨가 계속 맴돌았죠.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일본 최고기관이 왜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까? 무엇을 부정하려 했던 겁니까?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도쿄 시내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메이지 10년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태정관 지령이 발령된 배경을 알아야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 대학 도서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내무성 품위서였습니다. 1876년 10월부터 1877년 3월까지 약 5개월간의 기록이었죠.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와 또 다른 섬에 대해 조사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입니까? 단순한 행정처리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국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내무성은 에도 막부 시대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17세기 문서들을 전부 검토했죠. 그중 한 문서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도토리번의 보고서였습니다. 에도 막부가 도토리번에 물었던 겁니다. 울릉도와 그 인근 섬이 너희 번의 영토냐? 도토리번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두 섬 모두 우리 땅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두 섬. 울릉도와 또 하나의 섬. 그리고 그 두 섬 모두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 17세기에 이미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겁니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안용복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조선 어부였죠. 1693년 이 사람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과 충돌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일본으로 끌려갔고 에도 막부에 항의했습니다. 울릉도와 독섬은 조선 땅입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1696년 막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조선 영토임을 인정한 겁니다. 독섬, 그러니까 지금의 독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3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 섬들이 조선 땅이라는 걸. 그런데 왜 지금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까? 품위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내무성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울릉도 및 독도는 본방과 관계없음. 명확했습니다. 일본 내무성이 5개월간 조사한 끝에 내린 최종 판단. 두 섬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결론이 태정관으로 올라갔고 태정관은 이를 승인했던 겁니다. 저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냥 양국 간 영토 분쟁이려니 생각했었죠. 감정적인 대립이라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주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1877년에 일본이 공식 인정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세기 에도막부 결정, 19세기 메이지 정부 결정.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조선 땅. 호텔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693년 안용복 사건, 1696년 막부의 출입 금지령, 1876년 내무성 조사 시작, 1877년 태정관 지령.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섬들이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숨겼습니까? 110년 동안 그 문서를 봉인한 이유가 뭡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하지만 어딘가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일본이 왜 이토록 감추려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한국이 말하는 진실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문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공문서관 입구에서 저를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하 작업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일본 학자 2명과 마주쳤죠.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테이블 위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쌓여있던 상자들이 모두 사라졌죠. 한 학자가 다가왔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어제 말씀드린 문서는 이미 다른 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어느 팀입니까? 내부 검토팀입니다.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서를 제게서 떼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핵심을 봤으니까요. 태정관 지령의 존재, 내무성 품위서의 내용, 그리고 결론. 이제 필요한 건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메이지 시대 행정체계를 연구한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정관이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그들의 결정이 어떤 효력을 지녔는지 확인해야 했죠. 3일간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태정관은 메이지 초기 절대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천황직속으로 모든 국가 업무를 총괄했죠. 우대신, 좌대신, 대보로 구성됐고 이들의 결재를 받은 문서는 국가 최고 결정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정관 지령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는 겁니까? 일본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린 최종 판단이라는 뜻 아닙니까? 더 파고들었습니다. 1877년 4월 9일자 기록을 찾았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시마네현으로 하달된 날짜였죠. 지령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적 편찬에서 제외할 것. 단순히 관계없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정 집행을 명령한 겁니다. 일본 땅으로 등록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지시였죠. 시마네현은 이 명령을 따랐습니까? 자료를 뒤졌습니다. 1877년 이후 시마네현 지적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실제로 집행됐다는 뜻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실제로 행동한 기록이었습니다. 두 섬을 자기네 영토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르게 말합니까? 20세기 이후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언제부터 언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일본 공식 문서 어디에도 이 지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10년간 봉인.
의도적인 은폐 아닙니까? 그 문서가 일본에게 치명적이니까 숨긴 겁니다. 저는 도서관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수많은 문서를 검증했습니다. 위조 문서도 많이 봤죠. 하지만 태정관 지령은 달랐습니다.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일본 최고 기관의 공식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명확합니다. 일본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877년에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숨겼습니다. 왜입니까? 국제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영토 확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 공식 결정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님.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의 공식 사료 체계를 신뢰했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가 완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편집된 역사였습니다. 불리한 건 감추고 유리한 것만 보여주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이라는 것. 누가 제공하든 어떤 나라든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옳았다는 것을. 한국은 100년 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죠.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일본이 어떻게 항변하든 그들은 진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1877년 일본이 인정했던 바로 그 진실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마치 그 문서의 붉은 글씨처럼. 다음 날부터 재조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역사적 의미를, 그리고 한국의 정당성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태정관 지령에 대한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가 공문서관에서 그 문서를 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죠. 일본 학자들도 주최 측도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예정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외교 문서에 관한 발표회였죠. 저도 질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 떨어지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문서는 다소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죠. 전문가들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학문적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습니다. 그들도 함께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제가 방에 들어가는 걸 지켜봤죠.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과민 반응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국제 분쟁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블레이크 박사입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정관 지령에 대해 너무 깊이 파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십니까? 충고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충고. 이건 명백한 경고 아닙니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수정 날짜가 어젯밤 3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죠. 누군가 제 노트북에 접근했다는 겁니까? 호텔 방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열쇠 구멍 주변에 긁힌 자국.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쿄 국립대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 학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었죠. 리처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야? 태정관 지령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 제발. 그 문서는 일본 정부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영역이야. 우익 단체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내 이름이 이미 몇몇 단체 리스트에 올라갔다던데. 리스트요? 조심해. 진짜로. 내 연구 인생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논문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됐죠.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 붉은 글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일본이 110년 동안 감춘 진실. 한국이 100년 넘게 지켜온 주장.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증거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협박과 감시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이라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위험하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논문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정확하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밖에서 누가 지켜보든 누가 협박하든.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논문 작성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하는데 낯선 주소에서 온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죠. 제목도 없었습니다. 스팸인가 싶어 삭제하려다가 본문을 먼저 읽어봤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께 당신이 찾고 있는 자료를 보냅니다. 첨부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메이지 내무성의 조사 과정 상세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본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죠.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검토했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소다케시마 약도였습니다. 1876년 일본이 제작한 지도였죠.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두 섬 사이의 거리, 좌표, 심지어 주변 해류까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이 이미 1876년에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몰랐다거나 혼동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메일 끝에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메일 주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 주소였던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일본 내부의 누군가가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음 날 또 다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우편으로 왔습니다. 익명 발송이었죠. 봉투 안엔 오래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카이 지리서 복사본이었습니다. 1881년 일본 지리학자 사카이가 작성한 문서였죠. 그 안에 결정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죽도 외일도. 죽도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외일도는 뭡니까? 울릉도 외에 하나의 섬이라는 뜻 아닙니까? 독도였습니다. 문법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외라는 표현은 일본어에서 명확한 의미를 갖습니다. 외 말고. 즉, 울릉도와 별개의 섬이라는 뜻이죠.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울릉도 주변 섬이 아니었습니다. 독립된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이 책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서 하나로 일본의 주장이 무너집니다. 독도를 몰랐다는 변명, 울릉도로 착각했다는 해명. 모두 거짓이 되는 겁니다. 논문 초안에 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일본 대학 교수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문체로 보아 학자였죠. 블레이크 박사님, 당신의 연구를 지지합니다. 일본 학계에도 진실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주십시오. 메일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는 숨기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 내부에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독도 연구팀이었습니다. 제 논문 소식을 들었다며 화상회의를 제안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회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3명의 한국 학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연락 감사합니다. 저희도 태정관 지령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태정관 지령, 내무성 품위서, 이소다케시마 약도, 사카이 지리서.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이 자료들을 수십 년 전부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주장만 듣고 한국의 증거는 무시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근거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17세기 기록부터 19세기 일본 공식 문서까지 완벽한 증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몰랐습니까?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사님 같은 서양 학자가 이 문제를 연구해 주신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당사자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제3자 전문가의 검증이라면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오랜 세월의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100년 넘게 싸워왔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연구하고 주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도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넘어 움직인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논문 초안을 완성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본 신문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보수 매체들이었죠. 외국 세력에 이용된 학자, 한국 로비에 매수된 미국인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서양인.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심했죠. 제 경력을 의심하고 연구 동기를 왜곡했습니다.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공격은 제 방향이 정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저항이 거세지는 법이죠. 일주일 후 도쿄에서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메이지 시대 영토 정책에 관한 발표회였죠. 저도 토론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공격받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갔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보수학자 5명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 일본 학자가 태정관 지령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해된 문서라는 제목이었죠. 이 지령은 단순한 행정 메모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태정관은 메이지 정부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우대신, 좌대신, 대보의 결재를 받은 문서가 단순한 메모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내무성이 5개월간 조사했습니다. 에도 막부 기록까지 검토했죠. 그 결과를 태정관이 승인했고 시마네현에 실제 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메모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좌장을 맡은 원로 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의 지적이 사료상 더 정확해 보입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모릅니다. 방 청소 직원도 모른다고 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당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제 한국행 계획을 알았습니까? 항공권 예약은 어제 한 건데. 감시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보관하던 문서 사본을 확인하는데 찢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의 핵심 문구 부분이었죠. 깨끗하게 잘려나갔습니다. 누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까? 호텔 직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CCTV도 확인했지만 제 방 복도 카메라만 그날 고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순 연구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변화도 감지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정부 답변은 애매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본 언론 중 양심파 기자들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인터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부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곧 큰 변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협박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당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이 이기는 순간까지. 한국행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일 후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갈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협박 편지, 문서 훼손, 감시. 모든 걸 뒤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가 작아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어둠에서 진실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었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회 건물로 향했습니다. 한국 독도 연구진 의원들, 역사학자들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약 50명 정도 됐죠. 긴장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기관의 공식 결정입니다. 화면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붉은 글씨가 선명했죠. 우대신, 좌대신, 대보. 3명의 결재가 모두 찍혀 있습니다. 이건 국가 최종 결정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내무성은 1876년 10월부터 5개월간 조사했습니다. 에도막부 기록, 도토리번 보고서, 안용복 사건까지 검토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이것이 1877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877년 4월 9일 이 지령이 심한해연에 하달됐습니다. 실제 집행 명령이었죠. 두 섬을 지적 편찬에서 제외하라는. 화면에 심한해연 기록을 띄웠습니다. 실제로 제외됐습니다. 일본 스스로 자기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 후 한 한국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지켜온 진실을 외국인이 확인해주고 있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아닙니다. 이미 기록돼 있었습니다. 숨겨졌을 뿐이죠.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겁니다. 일본 양심파 학자들이었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일본 학자 4명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은 명백히 독도와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한 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해선 안 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진실이 터져나온 겁니다. 일본 보수 언론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신자, 좌파 학자라며 공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심파 학자들의 발언은 해외 언론까지 타고 퍼졌죠. BBC, CNN, 로이터 모두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학자들, 독도 관련 정부 입장 반박. 일주일 후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죠. 회의장엔 20개국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태정관 지령은 국제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영토를 부정한 기록입니다. 최고 통치기관의 결정이죠. 이것은 일본의 현재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프랑스 국제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독일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은폐된 역사가 드러난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지정학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 문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3분간 이어졌습니다. 일어서서 박수치는 학자들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빛을 찾았다는 것을. 회의장을 나오며 한국 학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저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해줘야 했을 뿐이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오늘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지켜온 나라. 제 역할은 그저 숨겨진 걸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제학술회의 이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국제법연구소가 태정관 지령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국제법적 1급 사료. 유럽 학계도 반응했습니다. 옥스퍼드, 소르본, 베를린 자유대 모두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본의 현재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 세계가 독도 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을 왜 은폐했습니까? 정부 답변은 궁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최고기관의 공식 결정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없었습니다. 일본 우익단체는 더 이상 논리적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적 비난만 반복했죠. 국가 배신, 외세 협력. 하지만 증거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일본 학계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보수파는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양심파는 공개적으로 진실을 지지했죠.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침묵을 깨고 나왔습니다. 역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한 일본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독도의 진실. 일본이 숨긴 문서, 미국 전문가가 밝히다. 거리에서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100년 넘게 외쳐온 주장이 드디어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한 노인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평생 독도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주다니.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숙연해졌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장 보고 아이들과 산책하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뒤에 100년 넘는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외면해도 일본이 부정해도 변하지 않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독도를 지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 보존 노력, 연구진의 소신, 국민들의 일관된 의지. 그 모든 것이 진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300년 전 일본이 인정했던 그 진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과거 저도 일본 사료만 믿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가 전부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주장은 한 귀로 흘렸습니다.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이제 저는 압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실을 지키는 자가 쓴다는 것을.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도쿄 공문서관에서 그 문서를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글씨.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줄은.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실은 때로 묻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저는 그 누군가가 됐을 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보다도 확신한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역사가 말하고 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깊은 존경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지켜낸 나라. 100년 넘게 흔들리지 않았던 나라. 역사는 그들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